제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모 씨. 3년 전 고 씨에게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2년 전인 2002년 이모 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약 3억 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차용증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거액을 빌렸다는 시점에 고 씨는 17살에 불과했습니다. 미성년자에 어떻게 이런 많은 빚을 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고 씨의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모 씨의 동생이었습니다. 고 씨가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은 1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선 가로채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위의 채권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급명령 신청, 좀 간편한 독촉 절차, 민사상 독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만들려고 했던 것. 장애인 기관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씨 형제의 휴대전화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장애우로 이의 신청을 진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이점을 악용하여 검경 조사 과정에서 형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생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고모 씨에게 내려진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입니다. 2021년 5월 50대 이모 씨가 고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확인됩니다. 고 씨가 2002년에 빌려간 3억 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002년 당시 고 씨의 나이는 만 17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고 씨는 변제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당시 이 씨가 받았다는 변제각서, 정말 고 씨가 작성했을까? 취재진은 고 씨를 만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았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고 씨의 동의를 받아 변제각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취재진은 변제각서와 고 씨의 실제 필적을 대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 좋아해요? 우리 큰남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나가는 고 씨. 취재진은 이 글과 변제각서를 전문가에게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필적감정 전문가는 글자를 구성하는 점과 획인, 자획의 구성과 형태, 위치, 길이와 비율 등을 비교한 결과 변제각서의 필체가 고 씨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차자 거기에 보면은 그 고모 씨의 그 평상시 필적이라고 주신 필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고요. 그 비읍을 쓸 때처럼 1획, 2획, 3획, 4획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그 고모 씨의 필적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동그랗게 1획을 긋고 그 다음에 사이에 획을 하나 그어서 2획으로 구성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제각서를 쓴 사람의 필적을 이 고모 씨가 작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씨는 돈을 빌린 근거로 견적서를 제출했다는데 날짜가 2000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다는 시점은 2002년입니다. 또 당시 10대 지적장애인 소녀가 견적서에 기재된 것처럼 창고와 전기시설 중창문 같은 건설 자재를 이 씨에게 요청할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지급 명령을 결정했을까? 제주지방법원은 차용증이 있으면 명령이 나갈 수 있다며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명령은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런 사안은 극히 일부이며 이의 신청이나 청구 이의 등 구제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자체보다 이를 악용한 사람의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 고 씨에게는 위험한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현재 고 씨의 담당 변호사는 지급 명령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30대 중증 지적장애인인 고모 씨가 머무는 거주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이곳에 60대 남성 이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시설 측에 고 씨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 같이가 신청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외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빨리 데려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 급한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윽박 지르는 것처럼 저희는 보였고. 알고 보니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 씨는 고 씨의 형부였습니다. 고 씨의 언니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지적 장애인입니다. 24살이나 어린 처제를 데려가겠다며 시설 측과 한동안 승강이를 벌인 겁니다. 결국 고 씨는 이 씨와 외출했지만 시설 담당자가 함께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씨가 시설에 두고 간 서류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시설 측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서류입니다. 대학 결혼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처제인 고 씨가 가족들의 동의로 결혼을 원한다. 동거하면서 출산도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씨가 가정생활을 원해 대학 결혼을 원하고 언니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장애인분이고 한데 계약 결혼에다 거기다 임신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엄청 그때는 솔직히 그 남자분이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오시나. 이 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고 씨를 외출시키려 했습니다. 너네가 마음대로 할 부분 아니다. 자기가 이제 보호자다. 자기의 권한에서 되는데 업무 방해죄로 신고를 하겠다. 라는 등 원장님을 고발하겠다. 라는 등 그때도 그런 전화가 왔었죠. 그렇다면 고 씨는 형부인 이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담당 사회복지사와 고 씨의 동의를 얻어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작은 언니 남편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요? 형부 기억나요? 전부요? 못 해먹었어요. 어떤 게 못 돼먹었어요? 네. 언니 속상했어요? 결혼과 출산까지 원한다는 계약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시설 측이 지난해 7월 제주도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형부 이 씨의 소송 사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1층 규모 조립식 건물 옆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있습니다. 마당엔 신발과 빨래 건조대, 페트병이 널브러져 있고 대야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듯 물이 누렇게 고였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이모 씨의 집입니다. 이곳엔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인 아내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직원과 함께 고 씨의 동의를 얻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거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집 입구와 마당, 방 안 곳곳을 비추며 고 씨의 행동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 씨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고 씨. 휴대전화도 없어 긴급할 때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신분증과 복지카드도 없습니다. 복지카드 어디서 봤어? 응, 남편이 다 갖고 있었잖아. 그래 금고에 문 열어봐요. 하지만 금고는 잠겨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한 차례 방문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전부입니다. 남편이 구속되기 전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새벽에 욕하고 이유 없이 막 욕하는 소리지. 죽여버려 뭐 똑바로 할래 안 할래 막 그러고 그냥 다그치는 소리라. 밖에는 잘 안 나와. 막 조금만 막 고발이나 하자고. 가시한테는 굉장히 욕을 해. 마을 안에서도 오랜 시간 고립돼 생활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얘기했다가 그냥 그 집에 찾아가서 맨날 행패 부리려고 하니까 남의 사정의 말을 왜 묻고 따지느냐고. 악성민원인이세요. 그분이
뭔가 하면 다 싸움만 하잖아. 왜 동네 분들이랑 막 사이도 좋지 않으셔 마시. 아내 고 씨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 취재진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직원과 새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역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 새로 쓰려고요. 면사무소에선 고 씨가 홀로 지내는 동안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을 하고 하면 이제 조사팀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뭐 반찬 지원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 맞춤형 복지팀에서 반찬 지원하는 건 있거든요.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천천히 자립에 나서는 고 씨.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일하고 싶어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동생에 대한 기억도 떠올립니다. 동생 보고 싶어요? 한번 볼까? 우리 다음번에 한번 봐요. 동생도 보고 싶대. 고 씨 자매의 아버지는 실종돼 2017년 사망 처리됐고 어머니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고 씨의 성년 후견인은 남편인 이 씨였지만 최근 지위를 잃었고 담당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제주도의 한 외곽마을에 있는 2,200여 제곱미터의 대지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고모 씨 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그럼 옛날엔 가족이 여기서 살았어요? 네, 다 살았어요. 어느 집에 산 거예요? 이 집이 살았지, 바로 이 집. 아버지도 조금 모자란 게 있지. 어머니도 뭐 우리가 남 판단할 정도는 못 되지만은 좀 모자라다고도 좀 볼 수 있지. 고 씨의 자매는 이복 언니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몇 해 전 부모가 사망한 뒤 이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달 기준 공시지가로 2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송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이모 씨의 친동생인 50대 이모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동생 이 씨가 지적장애인 고 씨 자매 한 명의 지분을 2019년에 넘겨받은 겁니다. 고 씨 자매가 물려받은 땅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5필지에 14,000여 제곱미터. 지난달 기준 공시지가로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봤더니 동생 이 씨의 이름이 5필지에서 모두 등장했습니다. 동생 이 씨는 어떻게 지분을 넘겨받았을까?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생 이 씨가 2019년 3월 법원의 판결로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파악해봤더니 동생 이 씨는 고인이 된 자매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후 지분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구속된 형 이 씨가 2021년 지적장애인 처제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복 언니를 제외한 고 씨 자매는 자신들에게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중증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딸들이 그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자기 죽음, 자기 밭이란 것도 모르고 자기 즉시에 이 밭이 나눠졌다는 것도 모르지. 취재진은 동생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2차례 집을 찾아갔지만 이 씨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가족에게 질문지와 명함 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급 명령을 악용해 중증 지적장애인 고 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이 씨 형제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 이 씨만 재판에 넘겼고 동생 이 씨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제주도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은 이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제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소송 사기를 당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또 다른 언니인 40대 고모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이곳에도 지적장애인 동생의 남편이자 소송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가 찾아와 여러 차례 외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친척 임내하고 방문을 하셨고 외출을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어떤 목적으로 외출을 나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이제 차단한 적이 있죠. 시설 측에 따르면 이 씨가 다녀간 시점은 2019년 3월쯤 중증 지적장애인 자매가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가운데 이 시설에 거주하는 고 씨의 지분이 이 씨 동생에게 넘어간 시점과 비슷한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19년 3월 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분이 이전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저희가 그걸 추적하다 보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3월 중에 이전되어 있는 걸 확인해서 이쪽에 유상상속 지분, 토지를 편집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죠. 당시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동생 이 씨가 고 씨 자매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고 그래서 2010년 고 씨 아버지가 자신의 땅을 넘기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 자매의 아버지 역시 돈 거래를 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었다고 이복 언니는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런 돈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고 씨 아버지는 2011년 말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고 2017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 선고가 2018년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고 씨 자매의 이복 언니는 땅 지분 이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 소송 사기로 구속된 형 이 씨가 확인서라는 서류에 동의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빌렸다. 자기가 그 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식의 거짓 서류를 저한테 써서 저한테 보여줬던 거죠. 결국 고 씨의 이복 언니는 이를 견디지 못해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는 서류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서류를 조작을 했는데 내가 동의 안 했다 이거예요. 동의 안 하면 못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장을 네가 알아서 찍어라. 동생 이 씨가 땅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확정 판결도 알고 보니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30일 이내에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할 때 내려지는 선고입니다. 이 판결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고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형 이 씨가 법원 지급명령 제도를 악용해 지적장애인 처제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수법과 비슷합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자매가 상속받은 땅에 석연치 않은 지분 이전.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고민지입니다. 제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고모 씨. 고 씨는 3년 전 성년 후견인인 형부 이모 씨로부터 수억 원대 소송 사기를 당했고 이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 피해자 고 씨에게 올해 3월 또 다른 민사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고 씨가 상속받은 땅의 지분을 넘기라는 겁니다.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2005년 7월 자신과 사돈지간이었던 고 씨의 아버지가 2,900만 원을 빌려갔고 돈을 갚지 못할 시 딸인 고 씨 땅의 지분을 넘긴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고 씨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 선고가 됐기에 땅 지분을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 확인서와 차용증서, 변제각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고 씨 땅의 지분을 넘기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씨와 결혼한 고 씨의 언니였습니다. 언니 고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사돈이라고 하고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고 씨의 언니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지적 장애인입니다. 화도 너무 많이 났고 조금만 자세히 봤더라면 사돈지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정말 황당했어요. 지적장애인이 그렇게 소송 처리를 할 수 있나 그것도 의문이 들었고. 이 확정 판결도 알고 보니 상대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할 때 내려지는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고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고 씨는 과연 이 판결을 알고나 있었을까? 법원은 당시 고 씨에게 소장과 판결이 모두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된 곳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동생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피고 주소지를 원고가 직접 기재하고 법원은 그 송달 장소로 서류들을 송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원을 속여서 어떤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또 사후에도 발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이 법과 제도의 가장 취약한 지적장애인은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것도 판결이 내려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올해 3월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고모 씨에게 내려진 민사 판결. 고 씨가 상속받은 땅의 지분을 넘기라는 건데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고 씨는 소송이 제기된 것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장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된 곳이 고 씨에게 소송 사기를 벌인 형부 이 씨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을 하기 때문에 송달 장소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등의 송달이 이뤄지고 나서 한 달 내에 답변이 없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무변론 판결의 취지이며 허위 주소 기재로 피해를 봤을 때 항소 등 구제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지적장애인 고 씨의 사례로 보면 소송 사기 피해자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송달의 문제점, 소송 사기의 취약한 점 등이 확인이 되었으니 기존 송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편 송달 원칙에 더해 연락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요즘에 어떤 연락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피해가 좀 더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당사자가 적어도 나한테 이런 게 왔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민사소송 시 장애인 전담 인력의 의무 배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부족한데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사건에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 시에도 형사소송 절차 진행처럼 장애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아 신속한 소송과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무변론 판결. 제도의 이면에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제도 개선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제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30대 지적장애인 고모 씨. 고 씨는 차용증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중증 지적 장애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고 씨는 3년 전 형부이자 성년 후견인인 이모 씨에게 소송 사기를 당했고 이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올해 3월에도 고 씨에게 또 다른 무변론 민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이 판결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소장과 판결문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소송 사기를 벌인 형부 이 씨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기재됐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신속성을 위해 도입된 무변론 판결과 현 송달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겐 위험한 도구였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 행정처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변론 판결 선고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송달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써
이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에 해당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비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이 제도들이 계속 발전해 온 거지, 이런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수면 위에 떠오르지 못하고 묻혀 있었어요.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된 줄도 모르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재 사법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